이번에는 저희 근대로 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두 가지의 도시에 대해서 또 책에 써주셨습니다. 하나는 파리, 그리고 하나는 비엔나, 빈이라고도 하는 두 곳인데요. 자, 뭐 여기는 근대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두 도시로 사람들이 유럽 갔다 하면은 뭐 1순위, 2순위로 방문하는 곳들인데 교수님은 어떤 점에 또 착안을 하셨을까요? 네. 요즘 보니까 파리가 미디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시위로 좀 그러게요. 혼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았던 파리는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초의 파리를 네.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파리에 그때는 벨레포크인가요, 교수님? 네, 벨레포크의 네. 시작을 알리는 시기가 19세기 중후반이고요. 벨레포크라고 하는 그 꽃을 피운 시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죠. 근데 그 벨레포크가 등장하기 위해서 19세기 중후반부터 나타난 어떤 도시공간을 개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파리는 중세의 도시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곳이었죠. 근데 중세의 도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폭의 오밀조밀한 골목들이 미로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야기했었죠. 예를 들면 빛이 안 들잖아요. 바람이 안 들고 뭐 골목 폭이 한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층, 5층짜리 건물이 양쪽에 들어서 있으면 빛이 안 들고 바람이 안 들고 화재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순식간에 막 불어나겠죠. 정치적으로도 그 당시에 시위가 많이 일어났는데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시위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골목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또 거기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바리케이트를 해체를 시킨다고 그래도 또 뒤에 또 막 골목들이 미로처럼 있잖아요. 그럼 시위대가 또 막 이렇게 알아서 막 잘 그렇죠, 도망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 생각나요? 찾아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담아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마차가 다닐 수도 없고 폭이 좁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 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오스만 남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스만. 블루바르 오스만도 있죠. 파리 가면.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지막지한 인류 도시사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무지막지한 추진력을 갖고 파리를 개조하는 일을 펼칩니다. 약간 폭 30m의 대로들을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대로들을 넣는 게 아니고 파리에 막 이 가운데를 막 헤치고 다니면서 대로들을 넣는 거예요. 막 건물들이 서 있잖아요. 건물 다 그냥 막 부수면서 직선으로 빵빵 대로를 뚫는 일을 한 겁니다. 한 80km를 전부 뚫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도시 가서 벌판에다가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존에는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벌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고 또 얼마나 어떤 불굴의 추진력으로 추진을 해야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한 20, 30년 동안 그렇게 벌린 거예요. 그 당시에 파리의 인구가 한 110만에서 12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한 30만에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죠. 정치적인 이유, 시위대를 제어를 해야 되겠다. 길을 빵 뚫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데가 없고. 시위대를 향해서 대포를 쏘면 쭉 갈 거고 시위대들도 금방금방 노출이 되고 이러겠죠.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차도 다니기 힘든 그런 어떤 좁은 도로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드니까 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거리를 굉장히 깔끔하고 도시 정비. 도시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 좌우에는 아름드리 나무를 쫙 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로 만들면서 우리도 대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놓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폭이 사실은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한 30m 정도에다가 아름드리 나무를 파리에 있는 큰 공원에서 숲에서 다 뽑아가지고 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늘이 지잖아요. 사람이 다니기 좋죠. 좌우에 오스만풍 건물이라고 하는 석회암으로 지은 5층, 6층짜리 건물들을 쫙 도열을 시킵니다. 그게 가운데가 뽕 비어 있는. 아 맞아요. 뒤로 가면 중정이 있죠. 네, 중정 건물들.
뒤에 빛이 들도록. 네. 예. 그게 한 5층, 6층짜리 그 만사르 지붕이라고 그래서 약간 경사진 그런 프로파일을 한 그 건물들을 쫙 도열을 시키고, 예, 석회암으로. 그다음에 그 끝에는 교회를 세우거나 또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가르니에 궁이라고 불리는 오페라 하우스를 놓아서 가로에서 뭐 이렇게 쭉 보면 좌우로 건물이 도열해 있고 같은 건물, 같은 높이, 같은 재료, 같은 모티브로 한 건물이 쫙 도열해 있고 끝에 아름다운 바로크풍의 바로크풍의 우리 말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뭐 그런 건물이 쫙 서 있는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위쪽으로는 너무 아름답죠. 네. 파리 오페라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미국의 도시들도 도시를 좀 환경을 미화해야 되는데 모델이 뭘까? 그 모델을 그 파리의 그 길을 오페라 에비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오페라 에비뉴가 그 모델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네, 재밌는 사실이 뭡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일을 벌였잖아요. 네. 그 오스만 남작이 별명이 뭐였냐면 한 5세기경에 훈족이 유럽에 들어가 가지고 유럽을 황폐화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훈족의 지도자가 아틸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틸다는 유럽인들한테 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 신의 채찍인가? 뭐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고요. 그 별명을 오스만한테 붙여줘요. 파리 시민들이 30년 동안 길거리에 나가면 막 흙먼지 쌓여 있고 기계음 때문에 머리 아프고 돌가루가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재앙을 갖다 주는 아틸다와 같은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의 채찍질을 맡고 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20, 30년 뒤에 사람들이 블레바드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된 이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바드를 뚫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신도시에 가서 뚫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존 도시를 민 거잖아요. 네, 맞아요. 중세 가로 조직을 갖고 있던 곳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철거를 해버린 거죠. 네, 뚫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뚫었으면 그 기존에 남아있던 중세 가로들이 와가지고 대로와 만나겠죠.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강남 가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수직 딱 어떤 수평, 바둑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바둑판처럼 격자무늬로. 딱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대로가 있으면 여기에 여기서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뭐 10m, 30m, 다시 45m, 다시 또 15m. 그 다음에 만나는 앵글도 둔각, 예각 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대로와 중세의 가로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수히 많은 코너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겠죠. 파리는 코너의 도시예요. 둔각, 예각 코너. 둔각, 예각, 코너가 나타나는 간격도 일정하지 않죠. 자, 이 코너에 우후죽순, 비가 온 뒤에 막 자라나는 대나무처럼 들어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프렌치 카페예요. 프렌치 카페는 굉장히 특이한 시설입니다. 앞에는 대로가 있죠. 측면에는 뭐가 있나요? 중세의 가로가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그랬죠. 뒤로 돌아 들어가면 겉면은 그쵸. 새로운 건물인데 중세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블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지은 건물들은 2층이 제일 주거지로서는 비쌌어요. 1층은 상업 용도로 쓰고 메자닌층도 상업 용도로 쓰고 2층은 부유한 분들, 황가, 왕족,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이 쓰고 그 위에는 이제 조금 더 중산층,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하인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상용화되기 전이라서 2층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로 제일 비쌌고 접근성이 제일 좋고 위로 올라가면 계약업소적으로 임대료가 가격이 싸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딱 잘라보면 수직적으로 이질적인 계층들이 다 한데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은 그 뒤로 돌아가면 오래된 중세 건물들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중산층, 저소득층, 시골 유학생들, 예술가들 가운데 스튜디오를 찾는 사람들, 창업하는 사람들, 공방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건물도 수직으로 쭉 보면 네. 파리의 모든 계층이 모여 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단면을 보면 블록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의 모든 계층들이 자기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살 만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블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올 때 꼭 지나쳐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카페. 예, 코너입니다. 코너. 거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프렌치 프렌치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프렌치 카페는 상업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그 파리 가면 그렇게 느꼈거든요. 에스프레소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예. 그러니까 상업 공간인데 호주머니가 가벼워도 노동자라도 하루에 일당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일당 받은 것에 아주 작은 포션만 써도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놓고 계속 노닥거릴 수 있는 것이 프렌치 카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아도시 상해 부제는 아테네에서 프렌치 카페까지 모여 살기의 풍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이제 프렌치 카페 특징이 뭐냐면 길거리에다가 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되게 원형 탁자, 철제 의자를 놓고 쭉 배열해 놓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게? 대로를 바라보죠. 예, 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리를 예. 맞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따라서 많이 따라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죠. 나란히 의자를 예. 놓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딱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깔끔하고 빛이 많이 들고 바람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리를 바라보면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빅토리아 컴포터블이라고 16인승 마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다니기도 하는데 네. 거기 앉아 있는 남성 여성들이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고 거기를 이렇게 타면서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드레스 입고 예, 드레스 모자 입고. 쓰고. 예. 막 그 당시에는 이제 패션이 막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비싼 것도 아닌데 누가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촉하지 않잖아요. 그쵸. 느긋함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이제 기분 좋은 재밌어요. 거죠. 햇빛 떨어지고 바람 불고 아름다운 손남 손녀들이 지나가고. 지금 봐도 재밌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버스가 다니지만. 그 뒤에 차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 차가 바로 들어오기 전 풍경을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어쨌든 낭만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프렌치 카페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거죠. 강요하지 않았죠. 강제적으로 모이게 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모여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인, 뭐 철학자, 예술가, 정치인들,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여기저기 자기들 아지트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감을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벨라 포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그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저는 파리가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 문화사를 놓고 보아도 과장일 수는 있지만 인류가 이루어낸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가운데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순간이 바로 그 프렌치 카페를 중심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오스만 남작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나요? 건축가 오스만 남작은 사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예. 오스만 남작이 잘한 일이 뭐냐면 신도시를 안 만들고 기존 도시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도시를 바꾸는 일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 맥락이 없는 신도시에 뭐 이렇게 허벌판에 신도시를 조성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린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존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당연하죠. 대로를 내려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무슨 있기 보상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잘 해줬을까 싶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불도저 시장 같은 오스만 남작이 결합이 되면서 가능했던 건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신의 채찍? 예, 신의 채찍.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신도시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 도시에 들어가서 근대 대로를 이식시키는 일을 했고,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세 가로와 근대 대로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프렌치 카페 같은 이런 공간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낳은 거죠. 후세에 봤을 때는 매우 고마운 사람일 것 같고요. 왜냐면 오늘날의 파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탄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 초석을 놨으니까. 당시 사람들로 보면은 진짜 신의 채찍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로 약자 입장에서는 매우 야속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파리의 북동부로 이동을 합니다. 오스만이 파리를 그렇게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딘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그런 주거지가 형성이 된 거고, 거기에서 또 주거지를 못 찾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오스만풍 새로 지어놓은 건물에 저 꼭대기층 이런 데 가서 살게 되었겠죠. 근데 이제 프렌치 카페가 제가 책에 실어놓은 사진을 보시면 어느 한 특정 계층만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 보시면 이 사람은 분명히 노동자야. 이 사람은 굉장히 뭐 부르주아야. 또는 이 사람은 약간 중산층인 것 같아. 뭐 그 부르주아와 노동자 사이에. 또는 이 사람은 뭐 예술가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프렌치 공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프렌치 카페는 길에 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테이블들이 있죠. 조금 더 들어가면 바가 있습니다. 또 바 앞에 의자들이 있겠죠.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뭔가 우아한 다이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쭉 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업 공간이지만 강요하지 않으나 많은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이제 파리 시민들이 이 오스만이 뚫은 대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가들이 블레바드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많이 자신의 그렸어요. 그림의 화폭에. 주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기억이 그, 나는 것 그 같습니다. 대표적인 화가가 기스타브 까유보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고요. 이 사람은 뭘 포착했냐면 오스만풍 건물이 중간에 이렇게 발코니를 내달거든요. 그 발코니를 묘사를 합니다.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발코니. 그 발코니에 나와서 프렌치 윈도우를 열고 나와가지고 그 발코니에 서서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가지고 긍경을 보고 있고, 또 한 남자는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손 놓고 벽에 기대가지고 약간 중경을 보고 있거든요. 빛과 바람이 쏟아지죠. 녹음이 우거져 있죠. 그 아래에 말씀드렸던 거리에 활기찬 풍경이 전개되고 있죠. 건너편에 프렌치 카페가 보이겠죠. 새로운 파리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블레바드를 화폭에 담은 겁니다. 또 다른 화가가 까미유 피사로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 아예 이탈리안 블레바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몽마르트 블레바드가 만나는 그 코너에 자리한 호텔이 있었어요. 그 호텔 4층에 장기간 그 방을 세를 내 가지고 네. 자기의 스튜디오로 삼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몽마르트 블레바드 그림을 14점인가를 그리고 이탈리안 블레바드 그림을 2점을 그리죠. 이 화가들이 왜 이렇게 블레바드를 파리의 상징, 파리의 활기찬 일상을 담아내는 어떤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 이건 약간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 하면 이 블레바드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파리의 도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아닐까,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화가도 있어요. 누구시죠? 기억에 의존해서 1920년대 정도의 파리를 그려내는 미셸 들라크로아라고 하는 들라크로아. 90대 화가분이 계신데 네. 그분도 낭만적인 파리를 담아냈을 때 항상 그 블루바를 블레바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블루바를. 오페라까지 네. 이어지는 네. 그런 길들을 그리는 걸 보고 네. 거기도 프렌치 카페가 네. 매우 그분의 이제 추억의 장소, 기억하고 싶고 떠올리고 싶은 장소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 그분의 머릿속에 그런 프렌치 카페와 블루바르드가 각인이 됐었는지. 파리의 상징. 네. 파리에 간다면 프렌치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블루바를 바라보면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떠올리고 그 뭐 예술가나 또는 뭐 문인이나 또는 그 동네에 사는 어떤 뭐 지역민처럼 동네 사람처럼 한번 이렇게 블레바드 풍경 보시면서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차가 아니라 마차야. 그리고 발코니를 가보려면 호텔을 잘 잡아야겠네요. 그래야 그렇죠? 되겠죠.